안녕하세요. 홍인표의 왈왈왈 6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 정유진 기자이고요. 제 옆에는 중국 특파원을 8년이나 하시고 또 중문학 박사학위 소지자이신 경향신문 최대의 중국 전문가 홍인표 국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홍 국장. 예, 아이고 민망합니다. 제가 그동안 좀 길게 장기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 체크를 못했는데 이 왈왈왈 팟빵 순위가 어떻게 좀 올라가고 있나요? 네. 예,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이 좀 탄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네. 우리가 조만간 이렇게 좀 시진핑 네. 좀 특별 초대 손님을 한번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고, 예. 홍국장 한번 좀 특파원 시절 인맥을 다시 한번 좀 풀가동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저희가 좀 그동안 이 중국 정치 얘기나 이런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좀 쉬운 얘기로 좀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사실 중국이 이제 같은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 해서 굉장히 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또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저만 해도 사실 중국 사람들 보면은 같은 동아시아인데도 굉장히 가끔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보다 더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중국의 모습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좀 홍 국장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좀 그동안 가장 좀 낯설었던 풍경 중에 하나가 이 중국 지도자들이 정상회담이나 국제회의 나와서 갑자기 막 시를 읽고 막 이런 거 보면 좀 이 사람들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걸 풍류라고 봐야 되나요? 좀 독특해 보이긴 하는데. 예, 좀 흥미로운 장면이죠. 우리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하질 않는데 이걸 갖다가 무슨 말로 표현할까? 한시 외교라고 할까?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중국 사람들은 한시 외교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거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외국인인 우리가 봤을 때는 외교 활동을 하면서 한시를 주로 읊으니까 한시 외교다. 또는 당시 외교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얘기하는 한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시 당나라 때 시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시 외교다, 당시 외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러면 정치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한시를 읊으면 일반 중국 사람들도 다 무슨 시인지 다 알아듣나요? 이게 무슨 알죠. 알죠. 뭔지 다 알죠. 학교 다닐 때 다 학교 다닐 때 벌써 다 외운 시를 갖다 인용하는 겁니다. 예. 아니 얼마 전에 폐막한 이 베이징 에이펙 정상회의 때도 시진핑 주석이 한시를 한번 인용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시였죠? 지금 한시를 갖다 두 편을 인용을 했습니다. 이 하나는 일화불시춘 고안 난성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이 아니고 또 외로운 기러기 한 마리로는 행렬을 이루기 어렵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왜 한 거죠? 그때 협력하자 이런 뜻. 협력하자 이런 뜻인데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 있습니다. 시가 이제 아까 두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당나라 시인 백거의 시를 인용한 건데요. 그 시 이름이 기수부 장적원해라는 시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장적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백거의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장적에게 보내는 시인데요. 그리고 장적이 그때 이 사람이 맡은 관직이 수부 원외랑이라는 이런 관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부 장적원에게 보내는 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중국어로 좀 읊어봐 주시죠.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화 부시춘 꾸옌 난청싱 이게 이제 첫 번째 시고요. 두 번째 시 아까 기수부 장적원에 여기에 보내는 시를 한번 읽어보면은 펑판 바이랑 화천편 이엔디엔 칭티엔 즈이싱 이러면 좀 그럴듯한가요? 예, 좀 그럴듯하네요. 백거의 시는 이겁니다. 한자로 읽으면은 풍번 백랑 화천편 안점 청천 자일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바람이 하얀 물결에 천송이 꽃을 만들어내고 기러기 떼가 푸른 하늘에 한일자를 그려넣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정 기자 생각에는 두 개의 시에서
하나의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뭐라고 보이시나요? 일단 뭐 두 개 다 기러기란 단어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꽃이 들어갔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서 기러기라는 게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린 데가 예. 베이징의 근교에 옌치후라는 이런 인공호수인데 인공호수가 아니고 호수인데 예. 그 호수가 뭐냐 하면은 매년 봄이나 가을에 기러기가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옌치후라는 고기가 예. 바로 기러기가 살고 가던 호수였다 해서 그 기러기를 갖다가 따가지고 씨를 갖다 읊을 때 그 두 가지에다가 키워드를 갖다 기러기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 장소에 어울리는 단어가 들어가는 시를 선택한 것이고. 예. 그다음에 또 예. 하나는 역시 기러기를 소재로 했기 때문에 예. 협력과 단결. 한 마리가 안 가지 않습니까? 기러기는. 예. 여러 마리가 가잖아요. 그러니까 에이펙 회원국이 21개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기러기의 씨를 읊음으로 해가지고 21개 에이펙 회원국을 갖다가 21마리의 기러기다. 여기에 비유를 한 거죠. 그래서 서로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것은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날개를 펴고 함께 발전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공동 발전을 위해 나가자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예. 이제 뭐 좀 이해가 되네요. 아주 생각해 보면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시를 읊었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게 기러기가 잘 날아오는 호수고 그리고 이 기러기가 또 여기 모인 나라들을 상징하는 동물이고 그러니까 동물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 좀 그런 시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시진핑만의 특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후진타오 주석 때도 이 정상들이 다들 시를 한 번씩 읊었었는데 후진타오 때도 어떤 시들을 또 이렇게 정치에 활용을 했었나요? 예, 그렇죠. 뭐 후진타오 주석도 그렇고 장제민 주석도 그렇고 뭐 시들 뭐 다들 인용들 했는데 후진타오 주석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2006년 4월에 이제 미국을 방문했을 때인데요. 이때 어떻게 보면 미국 측에서 엄청난 외교적인 이런 결례를 했죠. 이분을 갖다 대만 총통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이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 부시 대통령은 또 후진타오 주석의 소매를 잡아 끌기도 하고. 왜 그런? 그럼 왜 그런지는 이제 네. 예를 들어 부시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하여튼 뭐 예. 그러면 왜 대만 총통으로 했는지 그것도 하여튼 그건 정말 의심스럽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 사람으로 소개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사실 뭐 후진타오 주석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모욕을 당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화를 낼 수가 없죠. 일국의 국가 원수고 또 일테면 군자라는 게 그렇게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네. 어떻게 했냐면 그때 부시 대통령 주최한 오찬이 있었는데요. 이때 후진타오 주석이 시 두 편을 갖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보면은 그 200이라고 아시나요? 네, 200은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예. 200하고 이태백하고는 같은 사람인지 아시죠? 같은 사람인가요? 네. 그렇습니까? 200이 이제 호가 태백이라서 이제 200 이태백.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태백이 뭐 잘못 엉뚱하게 써가지고 뭐죠? 예, 그 20, 예. 백수, 예. 예, 거기 지금 이랬다는데 예. 20대 태반이 백수다 해서 예, 이태백을 예. 하는데 그거 이제 이태백이거든요. 예. 그 이태백의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행로난. 행로난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딱 얼핏 보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뭐 감이 오네요. 행로가 어렵다 예. 이런 거죠. 그죠? 예. 그 이제 이 시는 뭐냐면 이백이 자기 인생 한 어려움에 봉착했음을 갖다 토로하면서 이 위기감과 동시에 의지를 표현한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 후진타오 주석이 인용한 구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한자로 먼저 읽어보면요. 예. 장풍 파랑 회유시 직괴 움범 재창해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긴 바람 타고 파도를 넘는 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러면 긴 돛을 곧바로 달고 푸른 바다로 나가겠다. 푸른 바다를 건너겠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장풍 포랑 후이요시 질과 윈펀 지창하이 이렇게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 이제 이게 뭐냐 하면은 예. 결국 파도와 같은 역경을 갖다가 언젠가는 이겨내고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겁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시 자체만 이렇게 읽을 때는 뭐 잘 모르는데 요 시를 갖다 이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진타오 주석이 나름대로 그 비분 관계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꿋꿋이
국력을 키워서 언젠가는 미국을 갖다 능가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 되게 진짜 뼈가 있는 시인데, 예. 근데 당시 제가 이걸 장면을 못 봤는데요. 예. 궁금한 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시의 내용을 설명해 주나요? 시의 내용 설명 안 합니다. 그냥 네, 알아듣든 말든 멋있게 쫙 읽고 끝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시를 갖다가 한 시를 갖다 읽을 때는 뭐냐 하면은 그 구절만 인용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알아들을 만큼 알아들으라 이거죠. 해석은 너희에게 맡기겠다. 해석은 너희한테 맡기겠다.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나는 이런 시를 읊었는데 이해하고 말고는 그건 네 사정이다. 네 몫이다 이런 거죠. 멋있는데요. 아니, 아까 그 후진타오 주석이 시 2편 인용했다고 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어떤 시인가요? 두 번째는 이제 이백과 쌍벽을 이루는 당나라 시인으로 뭐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압니다. 두 분은. 예. 그래서 아시죠? 두보라는 그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요. 그 이백과 두보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아시나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백 같은 경우는 아주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아주 관직도 높은 관직도 얻고 물론 또 이제 황제한테 노용을 받아서 귀양도 가기도 했지만 이분이 인생이 굉장히 순탄하게 잘 풀린 경우고요. 예를 들어 두보 같은 경우는 인생이 꼬여가지고 뭐가 안 풀리고 그래서 좀 잘 나가는 친구한테 의탁했다가 그 친구가 또 갑자기 귀양 가는 바람에 뭐 자기도 같이 인생이 꼬이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백의 시는 굉장히 호방한 반면에 두보의 시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신산이 스며들어가 있으니까 작품성, 예술성은 두보가 이백보다 훨씬 위에 있던 거죠. 자, 그건 그렇고 이 후진타오 주석이 인용한 두보의 시는 망악이라는 시입니다. 망악의 한 구절을 읊었는데요. 망악이라는 뜻은 산을 바라본다는데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산둥성, 태산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산둥성의 태산을 갖다 바라보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이것도 먼저 한자로 먼저 읽어보면요. 회당 능절정 일남 중산소 이런 뜻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반드시 산 정상에 올라서 저 낮은 산들을 둘러볼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도 중국어로 한번 읽어보면은 회당 링决定 이란 중산샤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 이것도 바로 후진타오 주석이 언젠가는 내가 산 정상에 올라가 가지고 저 낮은 산들을 둘러볼 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 주변의 산들을 둘러보겠다는 것은 지금은 미국의 위세에 눌려 있지만은 언젠가는 초강대국이 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그 아까 행사 때 자기한테 엄청난 굴욕을 안겨다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반감의 표시랄까 이런 걸 갖다 은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런 건데 오히려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거죠. 더 무서운 거죠. 그런 거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지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분은 전혀 그런 게 이제 안 돼 있으니까 원자바 총리하고 그때 베이징에서 회담했을 때 원자바 총리가 뭐 그때도 이런 비슷한 유의 시를 갖다가 읊었습니다. 그랬더니 조지 부시 대통령이 시계 보면서 시간 없는데 빨리 밥이나 먹읍시다 해가지고 서로 약간 머쓱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왠지 부시라면 그래서 충분히 그러고 남았을 것 같네요. 근데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웬만한 중국 사람들은 다 학교 다닐 때 이 당시를 배우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뭐 굳이 막 최고 지도자가 이런 격식 있는 자리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뭐 그러면 웬만한 한시 정도는 줄줄 꿰고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제로 2010년에 그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가 이걸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국하고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려고 그 당시 이제 외교부 차관을 갖다가 베이징에 보냈는데 그 당시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취텐카이라고 최청계 이분은 지금 미국 대사입니다. 이분이 천영우 차관한테 우리 외교부 차관한테 시 한 편을 쓴 그래 문장 하나를 쓴 액자를 우리한테 줬어요. 그 액자가 뭐냐 하면은 소동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동파 있지 않습니까? 이름이 이제 소식이죠. 이분이 쓴 문장인데 이 무슨 내용이냐? 천하에 큰 용기 있는 자는 갑자기 큰 일을 당해도 놀라지 않으며 이유 없이 당해도 놀라지 않는다. 이는
그 품은 바가 아주 크고 그 뜻이 원대하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인내와 절제, 자제를 해달라 이런 당부. 너무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해석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없을 뭐냐면 똑부러지게 그냥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이 북한에다가 앞으로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이렇게 그 문장 하나 주고는 그냥 얼렁뚱땅 우리 할 일은 다 했다 해가지고 중국 외교한테 우리가 당했다 이런 말도 그때 나왔습니다. 중국이랑 외교를 하려면 그러면 일단 그 의미를 파악하려면 이 속내를 파악하려면 일단 한시를 우리도 알아야겠네요. 우리도 알아야죠. 엉뚱하게 해석해가면 또 엉뚱한 외교를 하게 될 우려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다른 사례 또 많겠네요. 뭐 이런 사례가 뭐 하여튼 부지기수인데요. 이제 굳이 하나를 더 찾자면은 이제 고사성어로도 자신의 심경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도 뭐냐면은 200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이제 베이징에서 육자회담 취재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현장에서 그걸 갖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우다웨이라고 아시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있고 지금은 이제 육자회담 수석 대표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한참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자신의 심경이 검려지기다 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 검려지기가 뭐냐 해서 막 찾아보고 뭐 이랬는데 이게 금지방 그러는 거 오늘날 그 남쪽에 꾸이조라고 있거든요. 귀주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려 귀주성의 당나귀라는 뜻이거든요. 귀주성의 당나귀의 일종의 기술이랄까 제주라는 이런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일종 당나귀의 뒷발질이나 서투른 제주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은 원래 꾸이조 지방에는 당나귀가 없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나귀를 갖다가 꾸이조 지방에 갖다 준 겁니다. 그 산속에 호랑이가 딱 당나귀를 보니까 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계속 뒷발질하고 이래서 저거 뭔가 저거 뭐 신령한 동물인가 해서 상당히 긴장해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계속 뒷발질만 하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선뜻 가서 낼름 잡아먹었다. 이런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다웨이 부부장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때 해석이 분분했는데 없는 제주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육자회담 공동문건 초안을 내놨는데 다른 5개국 대표들이 호랑이라서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가 없다. 우리 중국은 이제 힘이 다 했다. 우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이리 무산시키니 어쩌란 말이냐. 이런 뜻이 담긴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은 고사성어라든가 19절 이런 걸 갖다 인용하는 거는 여백의 미를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이해할 만큼 이해해라 이거죠. 참 어떻게 보면 약간 무책임한 무책임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바로 중국의 문화죠. 왜냐하면 중국은 그렇게 끝장 토론이 없습니다. 끝장 토론이 없어요. 끝장 토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여유를 두죠.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생활 철학이 뭐냐면 물극필반이다. 사물은 반드시 반대로 되돌아온다. 사물이 끝에 가면은 극한에 가면은 반드시 리바운드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악다구니를 쓰며 싸우면 나도 나중에 안갚음을 당할 안갚음을 당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밀어붙이고 어느 정도의 여유를 두고 그다음에는 네 몫이다. 네가 그걸 해결해 달라.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유를 두는 거죠. 참 제가 만약에 육자회담 한국 대표인데 가서 갑자기 누가 검려지기다 이게 뭐야? 이럴 것 같은데. 그래. 근데 그럼 사실 뭐 일반 사람들도 다들 그럼 한시를 하나씩 알고 사실 제가 요새 자주 보는 이 오락 프로가 비정상회담이라고 그 각 나라의 그 한국에 사는 외국 애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있는데 뭐 중국 대표로 장위안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그 친구도 보면은 맨날 노래 부르고 이렇게 막 시 읊고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친구처럼 중국 일반 사람들도 그럼 평상시에 그럼 일상생활에서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시를 막, 그렇죠. 그 친구 보니까 장위안이라는 친구는 뭐 1, 2, 3 학원에 지금 한국에서는 중국어 선생님이 중국어 선생님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조금 그래도 배운 친구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더 배웠기 때문에 조금 더 수준이 조금 더 높은 말을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중국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한시 많이 배우나요? 네. 아, 그렇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한시 외우는 걸 아주 좋아하고요. 학교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어린애들한테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억지로 외우게 시키죠. 억지로 외우게 시킵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보면은 아이들이 열심히 중국 한시 배우는 장면도 많이 있고요. 이런 것은 다 학부모들이 직접 동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초등학생부터 교과서에 200두부 이런 시들이 잔뜩 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럴 때는 논어같이 조금 수준 높은 것도 있고 역시 수준 높은 시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은 일상대에서 심심찮게 시라든가 그 유명한 뭐 고사성어라든가 이걸 갖다 심심찮게 인용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고문 이런 것만 하더라도 한 70편 정도를 갖다가 외워야 되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뭐 의무 교육 9년 동안에 한 115편, 한 120편 정도는 외워야 학교로 졸업합니다. 뭐 이런 게 시험에도 나오고 시험에 나오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사실 그 뭐죠? 시 조선시대 시 같은 거 많이 외우잖아요. 뭐 청산의 뭐 살얼이랐다 뭐 이런 거 외우는데 사실 지금 좀 하나도 기억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하고 조금 다른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외우면 좋고 몰라도 그만이다 하는 반면에 중국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암송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 예, 그렇죠. 왜 그렇게 암송시키는 거예요? 아, 이 암송시키는 게 보면은 이게 이제 어린이들한테는 일종 재롱이랄까 뭐 개인기 이렇게 봅니다. 애들 야 너 한번 해봐라 하면은 줄줄줄 외우는 것이 애들로 봐서는 이 재롱 부리는 것도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학 입시에서도 한시는 매우 중요한 학습 대상이고요. 그런데 사실 어린아이들이 천년 전에 그 시인들의 생각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저 기계적으로 외우는 거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나이가 들면 저절로 물리가 터진다 할까?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양쩌닝이라고 이분이 그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유명한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중국에서 태어났다가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받고 지금 현재는 그 북경에서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말씀은 어린 시절에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외웠는데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이분은 지금 연세가 거의 90에 가까우세요. 그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그때 어렸을 때 외웠던 구절들이 인생 속에서 자꾸 곱씹게 되면서 뭐냐면 살면서 자꾸 새로운 경계가 열린다는 거죠. 새로운 수준으로 점점 새로운 경지로 이렇게 접어든다 이런 말을 하면서요. 그래서 이제 소동파 소식 또 이런 말을 했는데요. 보규 시스 기자화 그러니까 배 속에 시와 글이 있으니까 기운이 저절로 아름다워진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좋은 글귀, 식구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있으면 사실 책을 안 봐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실 자신이 걸어다니는 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아까 시인 두보 말씀하셨는데 두보의 그 힘든 삶 속에서 이 우러나왔던 그 시들 중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겠어요. 근데 이른이 되고 삶의 평지불파를 겪고 난 후에 딱 그 시를 읽으면 아 그랬구나 이렇게 그렇죠, 딱 이렇게 그렇죠. 오게 되는 뭐 그런 건가 보네요. 네, 그렇죠. 아무튼 중국 문화를 이해하려면 이 한시를 빼놓고 가서는 뭐 눈 감고 코끼리 코 만지기라고 보면 된다는 거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고사성어나 한시를 많이 인용할수록 이제 뭐랄까 학식이 돋보인다 할까요? 뭐 이제 수준을 갖다 엿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고 리더들 그러니까 기업의 CEO 이런 사람들도 사람들 앞에 나가면 한시를 자주 인용하고요. 또 연애 같은 거 할 때 처음에 뭐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라든가 혹시 또 건배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주로 뭐 위하여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 그런 위하여라는 하지 않고 서정적이면서 리듬감 있는 한시의 구절 하나를 따가지고 그걸 갖다가 건배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건배사 중에서 유명한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관장루라는 이런 시인데 이 뭐냐니까 등관장루라는 것은 역시 관장루에 오르다 뭐 올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관장루라는 것은 중국 산시성 융지 우리말로 영제라는 곳에 있는 누각인데 중국의 4대 누각입니다. 뭐 혹시 뭐 중국의 4대 누각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시죠.
황학루라고 들어보셨나요? 황학루는 들어봤어요. 그렇죠. 황학루. 예. 그다음에 아까 말한 그 뭐죠? 관장루. 그다음에 악양루라고 또 들어봤죠. 예. 악양루하고 그다음에 등왕각 해가지고 중국에 4가지 유명한 누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장루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은 맨 뒤에 구절인데요. 욕궁 천리목 갱상 일층루.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리 밖을 한눈에 담으려면은 한 층을 다시 올라가야 한다. 이런 거예요. 한 층 더 올라가야 더 먼 곳을 볼 수 있다. 이런 메시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양측에는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한다든가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자. 아니면 또 사람들한테 한 단계 더 올라가서 뭐 회사에서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일종의 덕담을 갖다가 하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중국말로 하나 읽어드리면은 예. 위충千里무更上一层楼. 이런데 특히 마지막 갱상 1층로라는 게 네. 한층 더 올라가라. 이런 얘기할 때 보통 이제 이런 덕담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중국어라는 걸 갖다가 알면 알수록 중국의 시를 알면 알수록 중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번 저희 국제부 송년회 때 축사를 등관 장르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부럽네요. 사실 우리나라는 뭐 좀 아는 척하려고 하면 영어 막 쓰고 응? 막 이러는데 이렇게 자기 나라의 옛 문화의 시들을 읊는 이 문화가 한편으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이 중국의 문화, 한시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용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 기자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